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6부 19세기 철학 들어갑니다. 666쪽이고요. 개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줄 친 별표 친 부분 위주로 읽어보겠습니다. 칸트 철학의 계승 과정에서는 이 두 측면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사상 계열이 형성되었다. 자아의 능동적 창조적 활동은 세계와 자연 및 이들의 법칙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의식, 다시 말해 창조적 자아에 중점을 두는 사상 계열이 출현한다. 칸트에 따르면 창조적 자아는 자유의 왕국, 즉 윤리와 종교에서 실현되는 영역으로 들어선다. 자유는 역사에서 실현되는 바, 칸트는 역사를 무한한 목표, 즉 자유의 실현에 근접하는 거대한 발전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창조적 자아, 자유, 역사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상 계열이 바로 독일 관념론의 계열이다. 다른 한편으로 칸트는 특히 과학이란 현상의 왕국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넘어서는 형이상학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 칸트의 사상 체계에서 이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철학의 역할은 과학에서 처리되는 지식을 요약하거나 종합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이것은 19세기 철학의 또 다른 거대 조류가 취한 길이다. 그 거대 조류란 실증주의와 유물론을 말한다. 여기서 이미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두 조류, 관념론 그리고 실증주의와 유물론을 말하죠. 이 두 조류는 각기 칸트 사상의 한 면만을 중시하고 다른 한 면은 도외시한다. 물론 칸트 철학에 대해 이와는 다른 제3의 입장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개선과 발전이 아닌 저항의 입장도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저항은 칸트 체계의 합리주의 정신을 겨냥할 수 있으며 더불어 칸트 철학에서 그 완성에 이른 계몽주의 전반의 합리주의 경향을 겨눌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저항은 인간과 세계 안의 비지성적, 비합리적, 감정적 힘들을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저항은 칸트 사상의 또 다른 기본 경향, 즉 모든 개체를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에 종속시키려는 경향에 반발하는 가운데 개별자의 고유한 권리와 가치를 부각시키는 성격의 것일 수 있다. 이 저항은 베이컨과 데카르트 이래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해온 기계적이고 정태적인 우주 해명을 비판하고 생명을 지닌 모든 발전의 비기계적, 역동적 성격을 밝혀내는 것일 수 있다. 이상의 세 방향은 모두 칸트 사상과 대립관계에 있다. 그중 처음의 두 방향은 칸트 체계의 한 면만을 부각시킨 결과 칸트에게서 멀어졌고 종래는 그와 대립하게 되었다. 세 번째 방향은 애초부터 칸트 사상에 적대적이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칸트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이 세 방향은 모두 오류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개관 서론이었고요. 19세기 철학이. 자, 제1장 낭만주의와 독일 관념론입니다. 1. 칸트 철학의 개성과 발전, 신앙 철학자들이란 제목이고요. 671쪽을 보면 첫 번째 인물은 요한 게오르크 하만으로 그는 심오한 의미의 저술들을 발표해 북방의 마술사라 불렸고 괴테에게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계몽주의 합리론적 경향에 반기를 든 선구적 인물 중의 하나이다. 그가 칸트를 비난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합리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다. 특히 그는 우리 인식력을 감성과 이성의 두 갈래로 나눈 칸트의 입장을 비난했다. 이러한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하마는 언어에 의지했다. 이성을 감성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매체인 언어는 생명력 없는 제 연관의 총괄 개념이 아니라 개개 민족이 지닌 정신의 생생한 표현이기에 하만에게는 특히 중요했다. 음. 하만은 언어야말로 관념론과 실제론의 연결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언어는 그에게 모든 것의 열쇠였다. 인용문이 나옵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의 철학 전체가 이성보다는 언어로 구성된다고 추측한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성의 문법이 결여되어 있다. 역사에서 나타나는 수수께끼는 이성이 아니라 언어에 의해 해명되어야 한다. 이성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이성은 태배의 눈먼 예언자와 비슷하다. 그는 딸에게서 새가 나는 모습을 설명 듣고 예언을 했다. 야코비, 야코비 역시 언어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신앙 철학자죠. 그리고 헤르더, 요한 고트리프 헤르더, 세 번째 신앙 철학자. 이분은 역사와 언어에 주된 관심이 있었대요. 헤르더의 재능은 무엇보다 민족의 정신과 역사 및 언어에서 개별적이고 특수하며 활력적인 요소를 직관적으로 포착해내는 능력이 있었다. 헤르더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동양과 유럽 여러 민족의 민중시를 수집하고 번역했다. 언어 민족을 다루던 그는 특수한 개체적 정신이나 민족 정신을 포착해내는 능력을 발휘했다. 그의 이런 작업은 동유럽 여러 민족의 국민 감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역사를 웅대한 자연 과정으로 풀이해 나갔다. 칸트와의 대립은 바로 이런 해석에 기인한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헤르더 역시 인간성을 인류와 그 역사의 궁극 목적으로 해석하며 이 점에서 다시 칸트에 가까워진다. 헤르더의 사상에서 새로운 점은 역사상의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자체 내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점이다. 헤르더는 발전이라는 것을 어떤 무엇에서 다른 무엇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모든 것은 세상 만물의 영원하고 무한한 뿌리인 신에게서 직접 비롯되며 모든 것이 신과 동등한 거리에 있다. 모든 것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신의 본질을 반영한다. 칸트에 대한 헤르더의 반박은 하만과 마찬가지로 감성과 지성, 의무와 경향성, 사유형식과 사유내용, 무엇보다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을 가르는 이분법을 겨냥한다. 칸트에게서 이론 이성은 신의 이념을 증명될 수 없는 가정으로 입증하지만 실천 이성은 그렇게 해서 추방된 신을 다시 끌어들이고 만다. 헤르더가 볼 때 이러한 이분법은 이성의 요술 부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이렇게 해서는 참된 확신이나 참된 도덕 그 어느 것에도 도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음 신앙 철학자는 프리드리 다니엘 에른스트 슐라이어마어입니다. 슐라이어마어에게 종교란 사유나 행위가 아니라 직관과 감정이었다. 종교는 무한자에 대한 감수성과 취향이다. 그리고 경건성은 좀 더 높은 존재에게 단호히 귀의하는 감정이다. 이러한 의존의 감정에서 우리에게 신의 확실성이 직접적으로 주어진다. 이처럼 감정에 의해 무한자와 직접 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며 그 외에 교리나 성서, 심지어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믿음조차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나아가 행위에서도 모든 것은 종교적 감정에 좌우된다. 종교적 감정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수반되어야 한다. 슐라이어 마어는 칸트 윤리학에 따라 엄격히 자기 훈육을 실행하는 사람보다 설령 오류를 범할지라도 직접적 감정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갖는다. 그는 기독교 신앙과 과학 연구 모두에 독립적인 권리를 부여했으며
양자가 서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슐라이어마어는 19세기 독일 개신교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이테에 들어갑니다. 675쪽. 피이테. 어떤 종류의 철학을 선택하는가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냐에 좌우된다. 피이테가 했다는 말이죠. 동시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이테는 의지의 창조적 힘을 광적으로 믿는 사람이었다. 피이테 스스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듯 그는 오직 하나의 욕구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욕구란 행위하는 욕구, 달리 말해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는 욕구였다. 음. 자, 피이테는 자녀 많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난 이 수제 소년은 어느 귀족의 후원을 받아 슐포르타에서 학교를 다녔고 예나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원자의 사망으로 지원이 끊기자 피이테는 여러 해 동안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극도로 궁핍한 생활에 시달려야 했다. 지독한 빈곤에 절망한 피이테가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을 즈음 취리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제안이 왔고 그는 즉시 이 도시로 떠났다. 2년 후 라이프치히로 돌아온 피이테는 우연히 칸트 철학에 접했으며 이것이 그에게 결정적인 정신체험이 되었다. 훗날 피이테는 당시 자신이 극심한 물질적 공궁에 시달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하나였다고 회고한다. 피이테는 즉시 결단을 내렸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칸트를 찾아 케니스베르크로 떠난 것이다. 케니스베르크에 자리 잡은 피이테는 칸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단 며칠 만에 모든 계시에 대한 비판의 시도를 집필했다. 이 원고는 칸트의 도움을 받아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저작은 처음에 익명으로 출간되었으며 그로 인해 독자들이 고대하던 칸트의 종교 저술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그러나 칸트가 나서서 사실을 알렸고 피이테는 단시일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는 곧 예나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피이테는 일부 인사와 갈등을 빚었고 그의 저작 신의 세계 통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근거에 대하여 또 무신론자란 비난마저 듣게 되었다. 이 저작으로 인해 유명한 무신론 논쟁이 일자 피이테는 더 이상 예나에 머물 수 없었다. 피이테는 베를린으로 정착지를 옮겼으며 그 후로 프로이센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피이테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탁월한 연설가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베를린 시절 피이테는 탁월한 강연으로 큰 명성을 얻었는데 그의 청강생 중에는 당시 오스트리아 공사였던 메테르니도 있었다. 1806년 프로이센이 프랑스군에 항복하자 피이테는 국왕을 따라 퀘니스베르크로 피신했다가 다시 코펜하겐으로 옮겨갔으며 1807년 프랑스 점령 하의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그해 말부터 피에테는 유명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란 강연을 시작했다. 이 강연에서 그는 독일 국민이 혈통과 신분을 막론하고 하나가 되어 윤리적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처음에 피에테는 칸트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을 환영하는 입장에 있었다. 1793년에 발표된 지금까지 유럽 군주들에 의해 억압당했던 사상적 자유에 관한 청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열정적 옹호를 담고 있는 저술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쓴 나폴레옹이 혁명의 정치적 성과를 유린하고 유럽 정복에 나서자 피에테는 그를 역사상 나타난 모든 악의 화신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피에테는 1810년 베를린 대학이 설립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해방 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제자들을 군에 입대시켰고 자신은 연설자로 군 복무를 지원했다. 이 소망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 자발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다. 1814년 피이테는 티푸스로 사망했다. 야전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아내에게서 감염되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피이테의 생애와 저작,
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기본 사상입니다. 본격적으로 678 쪽이고요. 피이테 철학 측의 일반적 원리는 그에 져서 지식학 또는 이른바 철학의 개념에 관하여와 전체 지식학의 기초에 서술되어 있다. 지식학이란 표현은 피이테가 늘 획기적 업적으로 찬양에 맞이않았던 칸트의 초월 철학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일체의 개별 학문은 일정한 대상을 다루지만 철학은 지식 그 자체를 고찰한다. 즉 철학은 학문들의 학문이고 다른 학문에 앞서는 학문이며 따라서 지식학이라 불릴 수 있다. 피이테에 따르면 논리정의는 철학 체계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다. 철학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경험, 즉 사물들에 대한 우리의 표상이다. 이런 설명 과정에서 우리는 표상을 사물로부터 도출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생겨나는 것이 감각론이나 유물론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독단론이다. 그와 달리 우리는 표상으로부터 사물을 도출해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생겨나는 것이 관념론이다. 이 둘 사이의 선택은 음, 보면은 표상으로부터 사물을 도출해내면 관념론이고 표상을 사물로부터 도출해내면 관념 감각론이나 유물론이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선택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인간의 가장 내면한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 독립적이고 활동 욕구가 넘치는 사람은 관념론을 택할 것이며 천성이 수동적인 사람은 독단론을 택할 것이다. 여기서 피에테가 어떤 길을 택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피에테에 의하면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만 따져도 유일하게 숨이 일관한 철학 체계는 관념론이다. 우리가 사물의 존재에서 출발하면 의식이 사물로부터 생성된 이유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 그에 비해 우리가 사유로부터 출발하면 이로부터 우리는 사물들에 대한 우리의 표상을 도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의 시초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사유하는 주체이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정립한다. 사유하는 주체야말로 모든 것의 시원이자 피이테 지식학의 출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식학의 첫째가 하는 기본 원리는 자아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립한다. 이다. 피이테에 따르면 시초에 있는 것은 활동 내지 활행이다. 활행은 활동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며 이는 행위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너 자신을 생각하라. 철학의 시초를 이루는 것은 이런 요구이다. 음, 그러한 요구에 의해 이성이 산출되었다. 이성은 그 자체가 창조적 활동이다. 태초에 활동이 있었다. 피에테는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을 병치시킨 칸트의 입장에 만족하지 않았다. 칸트는 두 가지를 모두 이성이라 불렀으며 이런 점에서 이성이 원래 통일적인 하나임을, 즉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이 공통의 뿌리를 가져야 함을 암시했다. 이 판단력 비판에서 그는 실천 이성이 이론 이성보다 우위라는 견해를 명백히 했다. 그러나 피에테는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이론 이성 역시 활동이다. 앞서 말했듯이 피에테의 철학은 관념론이지만 좀 더 정확히 규정한다면 철저한 실천적 관념론이라 할 수 있다. 칸트가 선험적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 초개인적 이성이란 것도 피에테의 견해로는 사유하는 의식의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험은 어디서 연원하는가? 피에테로서는 칸트의 가정, 즉 사물 자체가 우리에게 작용을 가해온다는 가정은 무조건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의 대답은 자신의 출발점과 논리적으로 일치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경험은 자아에서 연원한다. 하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감각작용의 특성이란 그에 의해 어떤 외적인 힘이
우리에게 접촉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데 있다. 외적인 것, 바깥에 있는 것, 피에테의 용어로 비아, 비아는 자아가 아닌 것의 근원적인 생사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과정, 더 정확히 말해서 자유롭고 근거 없는, 다시 말해 인과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자아가 비아, 다시 말해 자신 안에 타자를 산출한다. 하지만 자아가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째서 자아는 홀로 있으려 하지 않는가? 이 물음의 해답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다시 말해 윤리적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 가장 깊은 본질에서 자아는 순수하고 무한한 활동이다. 그런데 자아가 이러한 본질에 충실하려면 제약이나 저항에 부딪혀서 활동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아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아는 스스로 재료, 즉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재료를 창조해야 한다. 자아는 스스로 제약을 만들어 이를 극복해 나간다. 즉 비아가 정립되는 것은 노동과 투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음. 자, 그리고 681쪽에 3 실천적 적용 나옵니다. 음. 윤리학이란 제목이 붙어 있고요. 세계, 우리의 표상과 감정, 충동을 총괄하는 개념. 이 세계는 자아에게서 연원하긴 하지만 의식 이전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나의 의식, 즉 나의 의식된 의지와는 무관하다. 이런 점에서 세계란 나에게 실제적인 제약이다. 그러나 내가 이 제약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전적으로 나에 의해 좌우된다. 나는 이 제약에 굴복하고 그 결과 사물이 나를 규정하고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피에테에 따르면 그러한 활동이 바로 인간의 근원 악을 이룬다. 그와 달리 나는 제약에서, 즉 일체의 외적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나는 내 자아의 가장 깊은 본질, 즉 무한한 것을 향해 활동하는 존재로서의 본질에 부합해서 행위하는 것이다. 자아란 눈이 하나뿐인 힘이다. 모든 외적인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무한히 먼 곳에 놓인 목표이지만 바로 그러한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다. 그처럼 인간의 삶이란 외부의 불순물에서 자신을 정화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때 외부의 불순물은 인간의 사명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긴 하지만 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 과제를 수행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인간은 무비한 광대한 우주를 향해 다음과 같이 소리칠 수 있는 상태에 근접하게 된다. 그대 우주는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으며 그대의 조각난 형상들 위에서 언제라도 굳건히 버티고 있을 것이다. 내 머리 위에 빛나는 수백만 개의 태양 중에서 가장 최후에 생성된 것이 그 마지막 빛을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금의 나로 머물 것이다. 자, 그다음 국가라는 소제목이고요. 이론 철학이 그렇듯 그의 윤리학은 칸트 사상과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그가 인간의 실천적 과제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칸트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독일에서는 최초로 사회주의적 국가 이념에 다다르고 있다. 나와 타인의 자유가 서로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국가뿐이다. 이때 국가와의 이런 계약이 아무 하자 없는 법적 타당성을 가지려면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윤리적 기본권, 즉 공동체 내에서 각자 꾀하는 노동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는 국가가 사회적 생산의 분배를 자유로운 경쟁 메커니즘에 맡기지 않고 사회적 노동의 전체 조직을 장악하여 모든 시민이 각자 노동한 만큼의 지분만을 국민 총생산에서 할당받게 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또 이를 위해 국가는 수입과 수출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 피에테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 경제 생활뿐 아니라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 오직 주체에서 출발해 자아의 무제약적 자유를 주장하던 피에테가 공동체의 실제 문제에 이르면 당시로서는 너무나 급진적인 사회적 요구를 한다는 점이 의아하게 생각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독자라면 피에테 못지않게 지극히 개인주의적 태도를 지녔으나 국가론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국가 이유, 자기 목적적 존재로서의 국가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칙 또는 행동 기준을 요구했던 루소를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는 다른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회운동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이는 역사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은 현상이다. 다음 소제목은 종교예요. 피에테가 생각했던 종교. 피에테는 칸트의 이런 생각을 넘어선다. 그에 따르면 윤리법칙적 완전성을 향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곧 지복이다. 지복이란 의무를 완수하는 데서 오는 행복의 상태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만약 그와 다른 곳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무한한 미래의 삶에서도 그런 상태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음, 생계 있고 활동적이며 도덕적 질서가 곧 신이다. 우리는 다른 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신을 포착할 수도 없다. 네, 여기까지가 피에테이고 셜링 넘어가겠습니다. 셜링 685쪽이고요. 생애의 사상적 발전 주요 저작입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요제프 셜링은 1775년 레온베르크에서 출생했다. 당대의 많은 천재들이 그렇듯 그는 슈바벤 지방의 목사 집안 출신이었다. 조숙했던 셜링은 15세의 나이로 티빙겐 신학교에 입학했고 여기서 동양인인 헬들린과 헤겔 우정을 맺었다. 이들과 더불어 셜링은 신학 외에 그리스 로마 고전 연구에 열중했다. 칸트 철학도 공부했고 무엇보다 피에테 철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당대 자연과학을 급속히 흡수했다고 합니다. 화학, 전기학, 생물학, 의학 이런 지식들. 음.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셜링은 칸트, 스피노자에게서 멀어지고 피에테와는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고 해요. 헤겔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고 하고 687쪽을 보면 셸링이 심취했던 정신세계는 신비주의 성향의 프랑스 종교 사상가 루이 클로드 드 생마르탱의 세계였다. 이 사상가를 매개로 셸링은 이 야코뱀의 저작도 읽었다. 음, 바더는 의사이자 지질학자,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였던 인물로 칸트 사상의 주도적인 반대자 중 하나였다. 프란츠 폰 바더, 프란츠 폰 바더. 셸링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더는 자신의 저작들에서 종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지만 다시금 지식을 신앙으로 대체하고 철학을 신학의 신유로 만드는 것이 그의 취지는 아니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과학적 지성이 자유로운 활동을 신앙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류이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에서 구현된 종교적 인식 없이 올바른 철학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커다란 오류다. 음. 셜링의 인간 자유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탐구와 미완성으로 남은 후기 저작들은 신비주의적 종교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음. 셜링은 다양한 방향에서 늘 새로운 사상적 발상을 했기 때문에 생철학, 실존주의, 마르크스주의처럼 지극히 상이한 경향의 사조가 그를 원조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동일 철학의 기본 사상이란 소제목 셜링 철학 들어가겠습니다. 동일 철학이란 셜링이
예나 시절에 강의한 철학 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그의 학설 중 이 부분은 피에테와 헤겔을 연결시키는 중간항을 이룬다. 동일 철학이란 무엇인가? 칸트의 사물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피에테에 따르면 우리가 자연이라 부르는 것은 독립적 자기 존재자가 아니라 단지 자아의 산물, 즉 자아가 스스로 저항을 낳아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산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셸링은 이 관계를 역전시킨다. 자연이 정신의 산물이 아니라 정신이 자연의 산물이다. 음, 정신이 자연의 산물이다. 물론 이런 견해에는 피에테의 체계에서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한 분야, 즉 자연과 자연과학에 대한 셸링의 깊은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피에테도 지식학에서 제시했듯 철학의 과제는 지식, 즉 주체와 객체의 일치를 설명하는 데 있다. 자, 철학의 과제는 주체와 객체의 일치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피에테가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 과제의 해결은 피에테의 경우처럼 어떻게 즉 정신에서 하나의 세계 내지 자연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제기되는 방식으로 모색되어서는 안 된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자연으로부터 자연 안에서 자아 내지 정신이 가능한가? 라는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고 셸링이 말한 거죠. 주장한 거죠.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아가 가능한 것은 오직 자연이 근원적 정신, 즉 우리 정신의 정신이기 때문이며 자연과 정신, 실제와 관념이 가장 깊은 근저에서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삼자연, 자연이라는 소제목이고요. 우리가 정신을 비롯한 일체의 생명을 자연의 근거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때 자연은 죽은 것, 기계적인 것, 원자들의 집합과 같은 것으로 파악될 수 없고 그 가장 깊은 본질에서 살아있는 근원적 힘인 통일적 전체자로 파악되어야 한다. 자연이란 무한한 활동이다. 근원적 힘, 즉 절대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개별적 현상 안에는 두 가지 계열이 존재한다. 하나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우위를 점하는 계열, 좁은 의미의 자연이며 다른 하나는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우위를 점하는 계열, 정신과 역사이다. 한쪽 계열의 끝에는 무생명의 물질이 있고 다른 쪽 계열의 끝에는 철학과 예술을 통한 정신의 완전한 자기 현현이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개별 현상도 이 중 하나의 계열만 포함하고 있지 않다. 언제나 어느 것이 양쪽으로 더 많고 적은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셸링의 이러한 물론 스피노자로 소급될 수 있는 사상은 정신을 자연에 편입시키며 자연에서 정신의 무의식적 활동을 보고 정신에서는 자연의 자각 활동을 본다. 이런 웅대한 사상은 독일 정신사에 심대한 자극을 주었다. 자연과학뿐 아니라 예술 분야에도. 그리고 사예술이라는 소제목이고요. 정신과 자연이 하나라는 비밀은 기껏해야 지적 직관에서 예감되고 감지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예술 작품은 인간의 의식적 창조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무의식적 창조적 근원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형식을 갖출 경우 그러한 통일성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 작품은 동일 철학의 기본 사상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용문을 보면 예술은 철학의 참되고 영원한 기관인 동시에 그 증거로서 이는 철학이 외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드러내준다. 철학이 외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란 행위와 생산에 내재하는 무의식적인 것을 말하며 또 이것과
의식의 근원적인 동일성을 가리킨다. 예술이 철학자에게 지고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예술이야말로 이를테면 가장 신성한 것을 철학자에게 열어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가장 신성한 것에서는 자연과 역사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영원하고 근원적인 화합을 이루어 마치 하나의 불꽃처럼 타오른다. 우리가 자연이라 부르는 것은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문자로 쓰인 한 편의 시이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는 풀릴 수 있을 것이며 거기서 우리는 정신의 오디세이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정신은 기이하게 기만을 당하면서 자신을 되찾으려 하지만 영원토록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만다. 왜냐하면 감각 세계에 갇혀 있는 감각은 단지 언어라는 불투명한 안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려하는 상상의 나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셸링이었고요. 자, 694쪽 헤겔, 어, 피테, 셸링, 헤겔 이렇게 이어지죠. 사상의 길이 헤겔 들어갑니다. 생애와 주요 저작. 음, 헤겔은 티빙겐 신학교에 입학한 그 세 사람, 셸링, 헬덜린, 헤겔은 의기투합해서 철학을 연구하고 고대 문화에 심취했으며 프랑스 혁명에 열광했다. 고대 그리스 문화에 대한 헤겔의 열의는 평생토록 식지 않았다. 음, 5살 연하의 천재 셸링과 달리 헤겔은 처음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여주진 못했다. 헤겔은 완만하고 더딘 발전을 보이지만 깊숙이 파고드는 유형의 사상가였다. 따라서 그의 사상이 성숙해서 출판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성숙기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그의 저작은 본질적 사상의 전반적 통일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변모했던 셸링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헤겔은 1801년부터 1806년까지 예나에 머물렀고 셸링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1806년 예나 근교 전투에서 프로이센 군대가 패하기 직전 헤겔은 그의 첫 번째 주요 저작인 정신현상학을 간신히 완성시켰다. 헤겔은 혼란에 빠진 예나에서 도피할 때도 이 저작의 원고만은 품에 간직했다. 그런데 예나를 떠나기 직전 헤겔은 인상 깊은 경험을 했다. 나폴레옹의 모습을 직접 보았던 것이다. 여기 한 점에 집중되어 한 마리 말에 올라앉아 세계에 군림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개인을 본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감동을 주는 일이었다. 마침내 헤겔은 프로이센의 국가 철학자이자 독일 철학에 공인된 수장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막대한 영향력을 획득했다. 음. 자, 이 헤겔 철학의 일반적 성격 변증법 이런 제목인데요. 그의 저작들은 난해성의 걸작이라 할 만하다. 문체는 추상적이고 간결한 데다 뜻모를 용어가 난무하고 모든 문장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많은 종속절에 의해 지나치리만큼 조심스러운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미 독자들은 칸트에 의해 모호한 것이라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도록 강요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무의미한 것이 모호한 것 뒤로 슬그머니 숨기 시작했다. 피이테가 그 첫 번째였고 셸링도 이 점에서는 피이테 못지않았다. 그런데 헤겔에 와서는 정말이지 불순하다 싶을 만큼 지독한 헛소리가 정신병원에서나 들을 수 있는 무의미한 미치광이 소리와 손을 잡고 등장한다. 이런 신랄한 비판, 과장됐다. 얘기를 하는데 헤겔 변증법의 직접적인 역사적 선행물은 헤겔이 높이 평가한 헤라클레이토스 사상, 즉 대립들의 통일에 관한 심오한 사상을 제외하면 그의 선행자인 피이테와 셸링의 사상이다. 두 사람의 사상 중 변증법과 관련된 부분을 앞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서술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식학에서 피이테는 모든 세계 내용을 하나의 최고 원리에서 도출하려 했으며 이때 제1단계로
자아가 자기 자신을 정립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1차적 정립만으로는 세계 전체의 전개가 시작될 수 없었다. 즉 그러한 전개를 위해서는 운동을 야기하는 요소, 즉 자아 전개의 조건으로서 장애가 있어야 했다. 따라서 피에테는 자아가 비아를 자신에게 대립시킨다, 반정립시킨다는 것을 제2단계로 설정했다. 즉 1차적 정립에 이어서 이에 대한 저항을 내포하는 2차적 정립, 반정립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자아와 비아는 상호 배타적 대립 상태에 머물 수 없다. 따라서 양자의 타당성이 제약을 받아 더 이상 상호 배타적으로 머물지 않을 제3단계가 출현해야 한다. 종합이죠. 셸링은 그의 자연 철학에서 양극성이란 개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개념에 의해 그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인간의 의식뿐 아니라 자연 현상, 예컨대 자기 현상이나 전기 현상에서도 동종 간의 상호 반발과 이종 간의 상호 견인에 의한 역동적 과정이 전개된다는 점이었다. 헤겔은 피에테의 공적을 분명하게 인정하지만 양자를 극복한다. 헤겔의 변증법이 피에테의 변증법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 종합의 개념을 좀 더 깊이 다룬 데 있다. 피에테의 경우 정립과 반정립의 대립을 소멸시키는 종합이란 양자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제약하는 정도를 뜻했다. 반면에 해결 체계에서 정립과 반정립은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지향된다. 이 개념에는 이 독일어 단어가 원래 지니고 있는 3중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독일어 단어는 첫째로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둘째로 보존한다는 뜻을 지닌다. 이 두 가지 의미에 따르면 지향은 단순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의 통일에서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 셋째로 지향은 들어 올린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르면 지향은 선행한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선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사물들의 현실적 발전 역시 이런 법칙에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더라도 이성이 무의미로 행복이 고통으로 변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 게다가 역사상 새롭게 전개되는 운동이 애초에는 정당했을 원리들을 과도하게 밀고 나간 결과 당초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급전하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사물들의 새로운 단계에서는 원래의 대립이 지향된 상태, 즉 두 극단의 어떤 요소들은 보존되지만 그 요소들이 이전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그런 상태가 도래하지 않는가. 해결 철학의 특성은 이처럼 변증법을 논리적으로만, 즉 우리 사유의 형식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존재론적 내지 형이상학적으로, 다시 말해 현실의 자기운동이 갖는 특유의 형식으로 파악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사유의 자기운동과 현실의 자기운동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과정임을 보여주려 한다는 점이 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제목, 철학의 3단계 구조입니다. 어, 여기서 그는 주체를 출발점으로 삼은 피에테의 철학을 주관적 관념론이라 일컬으며 자아에서 자연을 인식하고 자연에서 무의식적 창조 행위의 정신을 인식하는 셸링의 동일성 철학을 객관적 관념론이라 규정한다. 헤겔이 후일 완성시킬 독자적 견해는 이 두 가지 철학의 반정립에 대해 종합에 위치해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그는 분쟁하는 두 당파 위로 올라섬으로써 분쟁을 조정한다. 주관적 관념론, 피테, 객관적 관념론, 셸링에 뒤이어 나타나는 것이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이며 그의 절대 정신은 주관 정신과 객관 정신보다 위에 있게 된다. 물론 셸링 역시 그 어떤 절대적 입장에 도달하려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헤겔은 셸링의 시도에서 두 가지 점을 비판한다.
첫째로 셸링의 경우에는 절대자가 마치 권총에서 발사되듯 갑작스레 출현한다. 셸링은 정신이 변증법적 법칙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절대자에 도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천재적, 지성적 직관에 의해 곧바로 포착되는 것이라 보았다. 둘째로 헤겔은 셸링이 주장하는 자연과 정신의 양극성 중에서 명백히 정신에 주안점을 둔다. 즉 헤겔에 따르면 세계 전체의 발전 과정은 정신의 자기 전개이다. 따라서 철학의 과제는 이러한 자기 전개를 사상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정신의 이러한 자기 전개는 변증법적 법칙에 따라 3단계의 발전을 거친다. 따라서 철학의 구조도 3단계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첫 단계에서는 세계 정신이 자기 자체의 존재의 상태에 있다. 이러한 정신을 고찰하는 철학의 본권은 논리학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정신은 외화, 자기 소외 또는 다르게 존재함의 상태에 있게 된다. 즉 정신은 공간과 시간의 형식에 구속된 자연에서 자기 자신을 외화시킨다. 외화 내지 자기 외화란 자기 소외나 타재와 마찬가지로 정신이 자신을 구체적 형태로 전개하는 것, 즉 자기에 대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정신의 이 단계를 고찰하는 것이 자연 철학이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 단계에서 정신은 음, 자기 외화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즉 정신은 자기 자체이자 자기에 대한 존재 상태에 있게 된다. 이에 상응하는 세 번째 단계의 철학이 정신 철학이다. 논리학, 자연 철학, 정신 철학. 이게 가죠. 자기 자체 존재에서 외화, 자기 소에 다르게 존재함으로 가고. 근데 마지막 자기 자체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다시 돌아가는 이 3단계. 자, 그다음에 논리학이라는 소제목이고요. 논리학 서두에서 헤겔은 그 내용을 자연과 유한한 정신을 창조하기에 앞서 그 영원한 본질적 상태에 있는 신에 대한 서술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헤겔의 논리학은 전통적 의미의 논리학과 전혀 다르며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사유의 형식과 법칙에 관한 이론인 기존 논리학은 헤겔 논리학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다. 그에 비해 전체로서의 논리학은 인간 사유의 형식과 내용만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순수하게 자기 자체의 존재의 상태에 있는 정신, 즉 이념을 고찰한다. 개념, 논리적 원리, 범주는 사유 법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나타낸다. 이것들은 우리 사유의 구조를 나타낼 뿐 아니라 세계의 논리적 골격을 뜻하기도 한다. 그럴 것이 개념이나 논리적 원리, 범주는 세계의 본질을 사유해서 서술할 뿐 아니라 사유되는 대상으로도 서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증법적 전개 방식에 따라 우리가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에서 발전시킬 경우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서 형성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개념의 자기 발전을 구경하는 관객과 흡사하다. 달리 말해 우리는 자연 형식의 자기 발전을 관찰하는 자연과학자나 역사 과정의 자기 전개를 쫓아가는 역사가와 비슷한 것이다. 헤겔은 단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해 엄격한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서 전체 논리학을 전개해 나간다. 헤겔에 의하면 가장 일반적인 동시, 가장 공허한 개념은 존재, 있음이라는 개념이다. 이처럼 가장 일반적인 형식에서의 존재란 무엇인가?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그저 특정한, 즉 일반적이지 않은 존재뿐이다. 그러나 일체의 규정을 제거했을 때 하나의 존재란 곧 무, 없을 무이다. 즉 그런 존재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념이며 따라서 무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는 존재에서 출발해 그와 모순된 것인 듯한 무에 다다른다. 바로, 바로 이런 체계적 방법에 의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분석할 때마다 바로 다음 개념을 발견하게 된다. 헤겔은 존재와 무의 오순을
생성의 개념에서 해소하며 이 새로운 개념에서 존재와 무는 상호 침투한다. 그리고 이 개념이 다시금 새로운 출발점을 이루면서 개념들의 연쇄적 계열이 형성되어 그 최고 단계인 절대 정신에 다다르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형식적 논리학의 핵심인 동일률과 모순율, 배중률이 해겔의 변증법적 논리학에서는 결코 최고 원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대립이 배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유한한 현상은 이를테면 스스로의 작용으로 자신을 넘어서는 것, 즉 자신의 대립물로 이행한다. 하지만 이렇게 대립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의 것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논리적 내지 과학적 사유임을 자처하면서도 현실 자체에 존재하는 모순을 흡수하고 소화하여 더 높은 통일로 이끌 능력이 없는 사유는 무가치하다. 그런 능력을 갖춘 사유만이 발전의 생생한 흐름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소제목 자연철학입니다. 해겔은 이미 그의 연구의 전반적 경향이 보여주듯 외적 자연계보다는 정신의 왕국, 즉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관심을 쏟는다. 다시 말해 그는 오늘날 우리가 해겔의 업적에 크게 힘입어 정신과학 내지 문화과학이라 칭하면서 자연과학과 대등한 자리에 놓는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해겔은 베른에서 가정교사로 일할 때 웅장한 알프스 산맥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동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장관도 해겔의 심금을 울리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런 해겔의 성격은 알프스 산맥은 결코 본 적이 없지만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새삼스레 경탄하고 깊은 산음에 잠겼던 칸트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음. 사실 해겔의 자연철학은 그의 책의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그는 셸링의 견해를 상당 부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셸링 역시 경험적 자연과학자는 결코 아니었다. 그에게도 중요한 것은 현실적 자연 도처에서 자신의 철학 원리가 실현되고 있음을 증명해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셸링은 이 분야에 풍부한 지식이 있었고 따라서 자의적 태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었다. 반면 해겔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의 원리에서 도출하려는 체계적 욕구가 한층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해겔은 미리 설정한 도식에 늘 합치될 수만은 없는 경험적 사실의 무리한 조작을 가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철학적 관점에 높은 긍지를 품고서 경험적 영역, 즉 물체력 차 있는 공간 영역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멸시의 눈길을 보내기조차 했다. 그러나 자연에 관한 해결의 원칙적 연구는 그의 전체적 사상 구조에서 중요하고 불가결한 일부를 이룬다. 해결에 따르면 자연이란 자기 자체의 존재와 대립하는 다르게 존재함의 세계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논리적 개념이나 수학적 개념은 자기 자체적이다. 즉 그러한 개념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타당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렇다면 공간과 시간 내의 사물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공간 내의 한 점은 자기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점은 자기 자체적으로는 공간 내의 다른 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이 공간 내의 특정한 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점의 상황, 다시 말해 이 점이 공간 내의 다른 점들과 맺는 관계에 의해서이다. 다시 말해 이 점은 다른 점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의해 특정한 점이 된다. 이 점은 다르게 존재함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공간과 시간 내의 모든 물체와 힘에 적용된다. 다음 소제목 정신철학입니다. 음, 자연을 초월하는 정신의 영역과 이를 다루는 정신철학은 다시 3단계로 구성된다. 주관정신. 해겔은 최하위 단계의 정신을 주관정신이라 부른다. 주관정신에 관한 이론은 개별적 인간, 즉 개인을 다룬다. 정신은 동물에서는 불가능하고 인간에게서야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논리학의 일반적 개념에서는
그저 사유되는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인간에 의해 의식됨으로써 개별적인 현실성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자기유지적 내지 자기에 대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여기서 정신은 탈자적 존재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에 대한 존재의 상태로 이행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시작한다고 표현한 것은 이 단계의 정신이란 개별 인간에 갇혀 있어서 아직은 현실적이고 완전하게 자기에 대한 것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은 하나의 자기에 대한 존재자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결코 현동될 수 없는 인격적 존재자이고 이때 자기의 규정성을 다른 존재자에 대한 타재성에서만 획득하지 않는 그런 존재자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유적 존재이다. 그리고 그러한 유의 전형으로 간주할 경우 인간은 자연에 속하고 오직 자신의 다르게 존재함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객관정신. 이 개념은 오늘날에 사용된다. 어떤 정신적 구성물, 예컨대 어떤 사상체계, 이론, 특정한 작품은 그저 심적인 것, 즉 그 창조자나 그에 직면한 다른 인간의 심적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신적 구성물은 개별적인 심적 세계에서 분리되어 객관적인 정신적 구성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겔의 사유에서 객관정신의 이론이란 윤리학이기도 하다. 즉 그에게 객관정신의 영역은 가족, 사회, 국가 및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역사의 영역이다. 개별정신에서 구현되었던 주관정신은 가족, 사회, 국가에서 더 높은 객관적인 질서 영역으로 편입된다. 이렇게 해서 주관정신은 초개인적 법칙, 이것의 총화가 윤리학이다. 아래에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절대정신입니다. 절대정신의 영역은 주관정신과 객관정신을 포괄하면서 그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이 단계에서야 정신은 다르게 존재함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로 완전히 돌아온다. 이 정신은 자기 자체이자 자기에 대한 존재이다. 절대 정신의 영역은 다시 3단계, 즉 예술, 종교, 철학의 단계로 나뉜다. 객관 정신의 영역, 즉 인간 생활의 영역에서는 주관 정신과 객관 정신, 다시 말해 개인과 초개인적인 사회적 힘, 이 갈등을 빚으며 이것이 아직 지향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사실 이런 갈등이 역사를 추동하는 힘이 된다. 그에 비해 예술 작품에서는 자기 자신과 화해한 정신이 등장한다. 즉 여기서는 주체와 객체가 서로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등장하며 예술 작품에서요. 절대적 이념이 그 순수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해겔의 철학적 미학을 상세히 다룰 수가 없다. 자, 넘어가서 예술보다 상위에 종교가 있다. 예술은 외적인 감성적 형식에서 조화를 현시했던 반면에 종교에서는 이것이 내면적으로 현현한다. 그러나 절대정신이 실존하는 제3의 최고 단계는 철학이다. 그럴 것이 종교에서도 절대자는 아직 사상의 순수 개념적 형상을 취하지 못하고 감정과 표상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학은 예술에서 직관되고 종교에서 느껴지고 표상된 것을 사상의 순수한 형식으로 바꿔놓는다. 철학에서 정신은 완전히 자기 자신으로 복귀한다. 문장이 참 좋죠. 자, 사역사입니다. 기이하게도 해겔은 역사를 객관 정신에 관한 이론의 부록 정도로 취급한다. 즉 그의 사상에서 역사는 국가 생활 내에서의 이성의 전개로 국한된다. 즉 역사란 그에게 정치사이다. 절대 정신의 영역인 예술과 종교와 철학은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서
역사의 상위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것이 해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중요 지점을 이루는 것이기도 한데, 전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란 우리가 예술과 종교와 철학도 무시간적 절대적 영역을 형성하지 않고 역사에서 전개된다는 점을 인식할 때만, 그리고 이 영역과 정치사 및 사회사의 관계, 이들 모든 영역 사이에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할 때만 가능하다. 아닌 게 아니라 해결도 역사 철학에 관한 후기 강의에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미흡하다고 여기는 바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넣었다. 음. 해겔은 자연에 대한 직관적 이해 능력은 부족했지만 역사적 감각은 출중했다. 해겔은 놀랄 만큼 풍부한 역사적 지식이 있었고 사물 이면의 연관성과 본질적 측면을 포착해내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는 이러한 능력과 수미 일관하게 변증법적 도식을 활용하는 재능을 결합시켜 완결성을 지닌 거대한 역사의 상을 그려낼 수 있었다. 개체의 현존재가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초개인적인 역사적 힘들, 특히 고가에 포섭되고 종속될 때에만 가능하다. 역사 속에서 행해 나가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 개인을 자신의 행위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계의 정신이다. 어떤 인물들을 위대한 역사적 위인으로 만드는 것은 음, 그의 인격적 특성이나 정력, 열정, 성견 지명 혹은 지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정신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흔히 자격도 없고 미흡하기만 한 개인들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러한 개인들에서는 역사적 필연성, 다시 말해 시대의 정신이 자신을 구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들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때도 개인의 생활에 흔히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짓는 것은 위인들의 영예이다. 따라서 해겔은 개인의 행복을 삶의 목표이자 사회의 목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모종의 멸시감도 드러낸다. 세계사란 행복의 터전이 아니며 행복을 구가하는 시대란 세계사의 세계사 중에 백지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정신은 흔히 개인의 의도나 목적에 반하는 방향으로 그 개인을 이용하곤 한다. 이때 행위하는 개인은 완전히 자신만의 목적에 따르고 있다고, 예컨대 자신의 개인적 권력을 신장시키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이 상상한 이런 목적을 초월해서 작용하는 역사적 필연성이 그 개인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이며, 이런 점에서 이성의 관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해겔의 사상은 칸트의 이론 및 낭만주의 사상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칸트는 윤리적 개인의 자율성을 최상 위에 두었으며, 낭만주의 또한 역사와 역사적 개인을 해겔과는 다르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헤르더에 따르면 각각의 민족은 신의 특정한 측면을 직접적으로 구현한다. 그에 비해 해겔의 사유에서 개인이나 민족, 시대는 거대한 세계사적 과정 내의 필연적인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 물론 필연적이긴 하다. 여러 개인과 민족이 세계사에 등장하여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나면 세계사적 주권은 다시 전진을 계속한다. 물론 이러한 개인이나 민족이 등장하여 작용하는 시점에서 이들은 세계사적 이성이 합치하는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역사란 객관 정신의 자기 전개이므로 특정 시점까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은 그 특정 시점에서 필연적인 것이며 동시에 이성적인 것, 다시 말해 세계사적 이성에 합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해결은 현실적인 것은 모두 이성적이며 이성적인 것은 모두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소제목은 평가와 비판입니다. 1. 근본적인 논박은 무엇보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제기된다. 칸트 사상과 피에테 및 셸링의 철학, 그리고 해겔 철학 사이에는 어떤 연속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계열 끝자리에 있는 해겔은
칸트 사상에서 상당히 멀어졌으며 칸트가 분명하게 설정하려 한 한계도 뛰어넘었다. 헤겔은 변증법적 원리를 인간 사유의 가장 생산적 질서, 원리로 보았을 뿐 아니라 이를 존재 자체의 원리로 삼았다. 이로 인해 그는 풍부한 다양성을 지닌 경험적 현실 전체를 사유의 자기운동 법칙에서 도출할 수 있다는 착각마저 품게 되었다. 사유의 법칙성이란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모순의 전개와 그 극복에서 존재한다는 견해는 올바른 것일 수 있으며 현실의 발전 역시 모순의 전개와 극복에서 이루어진다는 견해 또한 올바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즉 논리적 모순과 사물들의 실제적 대립성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어떤 명제의 논리적 대립 명제는 언제나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실제 현상에 대한 실제적 대립물은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 작가 에른스트 윙거가 말했듯 명제란 반박하면 그만이지만 기관총은 그렇지 않다. 헤겔은 이러한 차이를 무비판적으로 등한시했기 때문에 경험적 지식도 경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누군가 그의 사상체계와 현실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헤겔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한다. 그런 지적을 할수록 현실만 더 불행해질 뿐이다. 그의 역사 철학에서는 이런 결함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역사 영역에서 헤겔은 예리하고 확실한 감각뿐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사실적 지식도 충분히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헤겔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영역은 그의 강점이 두드러지고 또 변증법적 방법의 생산성이 유감없이 입증된 역사과학의 분야였다. 여기서 헤겔이 남긴 불후의 업적은 역사 과정의 여러 모순을 정체적인 모순율을 극복하면서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원리, 즉 변증법을 학문에 제공했다는 점에 있다. 역사 철학은 물론 철학사도 헤겔 이후로 그리고 그에 의해서 철학의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철학사는 스스로 전개된 이성을 쫓아서 발전한다. 철학사가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철학이 이룩한 모든 것은 앞서 이룩된 것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헤겔 자신의 책에도 이 철학사에 의해 그 정당성을 검증받는 것이었다. 우리가 철학사를 올바로 고찰한다면 현재의 철학이란 과거 철학에서 등장한 모든 모순을 보다 높은 차원의 통일로 지향하고 자체 내로 통합시킨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하여 헤겔은 당연히 자신의 철학을 모든 철학적 발전의 필연적 완성으로 보았다. 그다음 3. 그러나 헤겔이 후세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남긴 분야는 역사학 등의 학문 영역이 아니라 사회사상과 정치사상, 그리고 실제의 역사였다. 말년에 이를수록 헤겔은 역사적 발전은 물론 철학의 발전도 하나의 종착점에 도달했다는 견해로 점점 기울었다. 다시 말해 역사와 철학의 발전은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전진할 수 있어도 그 단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 그리하여 헤겔은 자타가 공인하는 프로이센의 국가 철학자가 되었다. 그는 반동적 세력과 뜻을 합쳐 당대 프로이센 국가를 세계사적 이성이 궁극적으로 도달한 지혜의 구현이라 선언하고 자신의 철학 체계는 모든 철학의 완성이라고 천명했다. 이 점에서 헤겔은 그가 학문적으로 파악하려 애쓰던 시대 정신과 실제로도 철저한 제휴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럴 것이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혁명적 격동의 진정을 열망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헤겔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일종의 역사적 종결 상태가 도래한 것이며 이 상태에서 사유의 과제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조망하고 이를 순수한 의식으로 고양시키는 것뿐이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에야 날기 시작한다. 역사에서 변증법이란 보수적 원리이기보다 혁명적 원리라는 점을 헤겔은 인식하지 못했다. 그가 인식하지 못한 또 한 가지 점은 한 사람의 자유에서 소수의 자유를 거쳐 모든 사람의 자유로 나아가야 할 세계사의 목표는 당대의 프로이센 국가에서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역사적 현실에 내재된 심각한 모순, 바로 헤겔 생시에 시작된 산업화가 배태한 모순은
급기야 폭발적으로 표출되었고 19세기와 20세기 전체를 격동의 시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철학 자체에서도 변증법적 법칙에 따라 해결학파는 좌우 양편으로 분열되었다. 칼 마르크스는 해결의 변증법적 방법을 활용해 자기 사상을 발전시켰으며 이 사상은 역사상 유례 없이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네, 여기까지가 해겔 끝입니다. 피에테 셜링 해겔 다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